차정원, 당신 대체 누구야?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넌 몰라도 돼. 이 아이라도 건양그룹 후계자로 반드시 만들겠어. 남의 이름으로 시작된 여자의 이야기. 거짓의 끝에서 진짜가 시작된다. 친밀한 리플리. 최종회. 지금 시작합니다. 건양그룹 전 사회이사 공난숙, 살인 교사 혐의로 자진 출두라는 자막이 뉴스 화면을 도배하는 동안 건양그룹 본사 안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에서도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 시각 구 실장은 구치소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교도소 수의를 입은 공난숙을 마주하게 된 순간 구 실장의 눈에서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억누르려고 했는데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공난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리창 너머로 뭘 울어. 꼴사납게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턱을 들어 올렸어요. 구 실장이 회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변호사라도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뭐든 해드릴게요라고 울먹이며 말하자 공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어.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네 인생 살아. 그 말이 따뜻한 건지 냉정한 건지 구 실장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난숙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속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구 실장이 일어섰을 때 공난숙은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구 실장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무도 물어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진태석이 세상을 떠나던 날 건양그룹 본사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빠르게 눈을 번뜩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진세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진세훈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만들어온 제국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주인 없는 땅이 됐고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걸 진세훈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태석의 빈소는 건양그룹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장례식장 중 가장 큰 홀에 차려졌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그 공간에 차정원은 빈소 한켠에 서서 영정사진 속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길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렇다고 후련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복수를 위해 그토록 오래 들여다보고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막상 그가 없어진 자리 앞에서 정원이 느낀 건 허무함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였든 아니었든 당신이 저지른 일들은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차기범, 내 아버지의 젊음을 가져갔고 주하늘 아버지의 목숨을 가져갔고 나한테선 모든 걸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향해 욕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는 순간까지 진짜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아서요. 그게 차정원이 진태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엾다는 마음 한 자락이었는데 그것조차 정원에게는 꽤 오래 걸려서야 낼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처음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국화꽃 향기가 코끝에 닿는 순간 그만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히고 소리를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나쁜 아버지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빠였거든요. 세미에게 진태석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빠였어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세미의 가슴 한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빈소에서 내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앉고 또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요.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문객이 뜸해진 늦은 밤 빈소 안에 거의 아무도 없을 때 진세미가 슬그머니 엄마 옆에 앉았어요. 세미가 아무 말 없이 한혜라의 손을 슬며시 잡았을 때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 한 방울 안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는 한혜라 본인만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권력을 위해 선택한 남자였는데 그래도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복잡하고 묵은 감정들이 그 한 방울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잘못 산 거야. 당신도 나도. 세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주영채는 공난숙이 제 발로 경찰서 문을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주영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사라지는 거였는데 주영채는 두려워하는 대신 그 방패를 스스로 쌓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 더 확실한 건 그 집안의 지분이었으니까요.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먼저 속삭였어요. 지금이 우리 기회야. 아버님 자리가 비었고 어머님은 흔들리고 있어. 이사회가 재편되기 전에 움직여야 해. 진세훈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채의 눈빛에서 자신과 똑같은 것을 읽었어요. 둘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의 측근이었던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자신이 건양그룹 회장직을 승계할 당위성을 설파하기 시작했고 주영채는 그 사이 건양그룹 계열사 주주 명부를 들여다보며 유리한 지분 구조를 짜는데 몰두했어요. 안진아는 디자인팀 내부 정보를 빼돌려 영채에게 가져다 줬고 진세훈의 법무팀은 밤새 불을 밝히며 이사회 소집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애도의 시간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건양그룹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빈소 뒤편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진세훈이 이사회 긴급 소집을 공식 요청한 건 진태석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요청서에는 창업주 유고에 따른 경영 공백 최소화 및 후계 구도 확립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붙어 있었어요. 진세훈은 그날 아침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공문이 각 이사들에게 전달되던 그 시각 건양그룹 본사 로비에 차정원이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정원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두툼하고 묵직한 그 봉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정원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조미향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조각조각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진세훈이 황 실장에게 주한을 관련 불법 사찰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와 조작된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도록 직접 명령하는 문자 메시지 파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태석이 아닌 진세훈의 단독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황 실장의 자필 진술서까지요.
차정원은 이것들을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정원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진세우는 책상 앞에 앉아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주영채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정원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들어와? 이미 이 집안이랑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그 말에 주영채도 고개를 들어 정원을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나가요. 여기 당신 올 자리 없어. 차정원은 두 사람의 말을 흘려들으며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진세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고 안에 든 내용물을 펼치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전사본이 첫 장에 있었으니까요. 황 실장에게 주안을 동선 전부 파악해서 올려라고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진세훈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영채가 옆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내용을 확인하더니 정원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이걸 꺼내들어? 차정원은 흔들림 없이 주영채를 바라보며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어요. 쓸 때가 됐다 싶어서 가져온 거고요. 진세우는 한참 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정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협박하러 온 거야?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협박이 아니에요. 선택할 기회를 드리러 온 거예요. 진세훈 씨가 이사회 소집을 철회하고 건양그룹 경영에서 자진해서 손을 떼면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이사회를 강행하면 이건 내일 아침 검찰에 접수됩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진세훈의 어깨를 짓누르고도 남았어요. 주영채가 이번엔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차정원이 뭔데? 당신이야말로 남의 이름 훔쳐서 이 집안에 들어온 사기꾼 아니야. 그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차정원은 주영채를 잠시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은 내가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주영채 씨 이야기가 아니라 진세훈 씨 이야기예요. 진세훈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주영채는 그 옆에서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진세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면서 진세훈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 진태석의 방식대로만 살아왔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똑똑히 인식했습니다. 권력으로 누르고 증거를 만들고 사람을 장기말로 쓰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방식의 끝이 어디인지 아버지의 최후가 이미 보여줬는데도 자신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세훈이 천천히 손을 뻗어 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영채가 세훈 씨, 뭐 하는 거야 라고 다급하게 말했지만 진세훈은 그 서류를 반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차정원을 향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가져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항복과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차정원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영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진세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것도 정원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방을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로 됐다. 이제 정말 끝이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을 그 방 안에 두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세훈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정원이 증거 봉투를 건양그룹 회장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날로부터 정확히 열하루 뒤에 공식 시작됐습니다. 진세훈이 이사회 소집을 철회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해서 법의 시계까지 멈춰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차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던 건 진세훈이 스스로 물러서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는데 황 실장이 이미 검찰 수사에 먼저 협조하면서 진세훈과 관련된 진술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차정원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이미 시작돼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진세훈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업무상 배임, 건양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를 경쟁사 측에 흘린 행위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주하늘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건양그룹 자체에도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인정됐거든요. 둘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황 실장을 통해 주하늘의 통화 내역과 동선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혐의였습니다. 셋째는 증거인멸 교사, 수사 초기에 황 실장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시도한 정황이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었어요. 진세훈 측 변호인은 초반에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세훈 본인도 법정에서 처음엔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아버지 진태석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 부인하고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황 실장의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황 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시는 진세훈 전 부회장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재판은 1심 선고까지 8달이 걸렸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는 취재진이 몰렸고 주영채는 방청석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이미 제법 불러 있었는데 아무도 옆에 없이 혼자였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주영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대기업 임원으로서 위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정상이 참작되는 사정이 있고 범행 이후 건강상 이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즉각 구속은 피했지만 전과가 남았고 건양그룹 관련 모든 직책 복귀는 불가능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진세훈이 법원을 나오는데 햇빛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이 부셔 잠시 멈칫했는데 그 순간 주영채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부른 배를 두 손으로 받치고 선 채로요. 진세훈이 계단을 다 내려와서 주영채 앞에 멈춰 섰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영채가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진세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진세훈은 그걸 보는 순간 굳어버렸고 주영채는 담담하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됐지만 우리 아기랑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정원을 짓밟기 위해, 엄마. 공난숙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아 살아왔던 주영채가 처음으로 그 모든 것과 무관한 존재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세훈은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은 주영채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둘 사이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주영채의 배 위에 살며시 얹었어요. 주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진세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그건 진세훈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일이었어요. 법이 내린 심판은 거기까지였지만 진세훈이 스스로에게 내려야 할 심판은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이사회 앞에 섰어요. 가짜 주영채로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차정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사들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건양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의 악행 덕분이 아닙니다. 이 브랜드를 믿고 키워온 수천 명의 직원들 덕분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양의 경영을 다시 주한을 대표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차정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만 다른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요.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사회를 앞둔 전날 거실에서 한혜라와 차정원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정원아, 앞으로 어쩔 계획이니? 차정원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려고요. 한혜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정원이 답했어요. 멀리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요. 남의 이름 말고 제 이름으로요.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겠니 질문이었지만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어요. 붙잡고 싶다는 마음과 그럴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뒤섞인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한혜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네 선택이니까.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짧지 않았어요. 나쁜 엄마였다는 자책도 이제야 딸과 행복한 시간만을 지낼 수 있게 됐는데 떠나보내야 한다는 쓸쓸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도 다 그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차정원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복수를 위해 주영채의 이름을 빌려 살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요. 주하늘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참 만에 정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유학 가려고. 주하늘이 고개를 들었고 정원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가짜 이름 말고 빌린 스펙 말고 차정원으로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주하늘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가. 나 기다릴게. 그 한마디가 수백 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정원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어요. 차정원이 출국하는 날 공항에는 조미양과 한혜라가 나와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원이 부탁했거든요. 공항 배웅 같은 거 하면 못 떠날 것 같아라고요. 조미양은 정원을 꼭 안아주면서 잘 다녀와. 우리 여기서 잘 지키고 있을게라고 했고 정원은 그 말에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혜라가 진세미를 찾아간 건 차정원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진세미는 여전히 건양그룹 디자인 본부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회사 로비에서 갑자기 한혜라와 마주쳤습니다. 한혜라는 수수한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항상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권위를 뿜어내던 그 한혜라가 아니었습니다. 세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려 했는데 한혜라가 먼저 다가오더니 세미의 어깨를 두 팔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세미가 굳어버렸습니다. 한혜라가 세미를 안았습니다. 한혜라의 목소리가 낮게 조금 떨리게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세미는 한참 동안 그 품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울어야 할지 밀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물이 나왔어요. 꾸역꾸역 삼키려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세미는 어린아이처럼 하네라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면서 왜 이제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하네라는 그 말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더 꼭 안아줬습니다. 그 후 하네라는 건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직책과 지분을 정리하고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하네라는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저녁엔 촛불 하나 켜놓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영순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던 시절, 그 시절을 지우기 위해 딸을 버리고 남편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권력으로 덮어왔던 자신의 이야기를요. 그 사찰 생활이 용서가 될지, 참회가 될지, 아니면 그냥 도피가 될지 하네라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동안 처음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그냥 자신이 숨 쉬는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절 마당에 들어서자 빗자루질 소리가 들렸어요. 낙엽을 쓸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는데 회색 승복 차림이었습니다. 투박하고 느린 손놀림이었지만 성실했어요. 하네라는 마당 입구에서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니, 바로 진태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얼굴은 훨씬 수척해졌고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날카롭게 번뜩이던 그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진태석이 하네라가 낸 교통사고로 위급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순간 진태석의 주치의로부터 하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네라가 대답했어요. 이 사람 얼마나 위독한 거죠? 의사가 곧바로 대답했어요. 사고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네. 하네라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요? 진 회장님은 지금 뇌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3기 후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종양 위치가 워낙 깊은 데다 범위가 넓어서 완전 제거는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과 항암을 병행하더라도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어요. 진태석이 이 모든 원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죽음으로 갚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진태석이 진짜로 죽길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헤라는 스스로가 가장 미웠는데 그건 진태석을 향한 애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어. 죗값 다 치르고 용서받고 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헤라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의사를 향해 외쳤어요. 이 사람 살려놔요. 수술하면 살 수는 있겠죠. 꼭 살아야 해요. 살아서 죗값 다 치러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서도 받아야 한다고요. 당장 수술해 주세요. 헤라의 말이 끝나자 진태석이 헤라를 불렀습니다. 헤라. 그만. 힘없이 하네라를 부르던 진태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헤라, 그러지 마. 이게 내 벌이고 다 내 죄야. 한없이 울던 하네라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그래. 진태석, 이렇게 천벌 받나 보다. 당신을 멈추려고 하늘이 나선 거야. 그 벌 달게 받아. 그게 당신이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일 테니까.
한혜라는 왜 진태석을 위장 사망시키고 사찰에 숨겼을까요?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진태석 저 사람이 법정에 서는 순간 건양그룹의 모든 추악한 이면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될 거라는 것과 진세운이 무너지고 세미가 상처받고 이미 충분히 고통받은 정원과 하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더 씌워질 거라는 것도요. 한혜라는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자신이 평생 권력만 쫓느라 지켜주지 못했던 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진태석을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혜라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보다는 권력으로 엮인 관계였고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 적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흐릿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혜라가 위장 사망을 결심한 건 딱 한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람답게 죽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은 여생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속죄할 그 한 번의 기회를요. 게다가 이미 상처로 점칠된 아이들에게는 차라리 진태석의 죽음으로 끝내는 편이 나을 것만 같았어요. 사찰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태석이 먼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왔어. 한혜라가 보자기를 두 손으로 가만히 쥐며 대답했어요. 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그 이상의 말도 없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것뿐이었는지 아니면 그 짧은 말 안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가 천천히 법당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몸은요, 좀 어때요? 진태석이 따라 걸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버티고 있어. 한혜라가 멈추지 않고 앞을 보며 말했어요. 더 버텨야 해요. 빌 게 아직 많으니까.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한혜라가 진태석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위로였어요. 진태석이 걸음을 멈추더니 한혜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라야. 한혜라도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끝까지 나로 인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한혜라는 한참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낮게 말했어요.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니까. 법당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노부부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 놓인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그 무엇도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진태석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이 한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또 망가뜨렸는지를 이제 그 손의 주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산속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지시들을 실행에 옮겨온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요. 가명을 받았고 비교적 짧은 복역 기간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나오는 날 교도소 앞에 조미양이 서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왜 왔어요? 라고 어색하게 물었더니 조미양이 밥이나 먹으러 가요라고 쿨하게 말했어요. 순대국밥 두 그릇이 나왔고 황 실장은 말없이 먹다가 조미양 앞에 깍두기를 슬그머니 더 갖다 놨어요. 조미양이 내가 깍두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라고 물으니까
황 실장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툭 말했습니다. 전에 잘 드시는 거 봤습니다. 조미양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다가 피식 웃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날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황 실장이 앞서 걷다가 멈추더니 자신의 점퍼를 벗어 조미양의 어깨에 툭 걸쳐줬어요. 조미양이 당신은요 하니까 황 실장이 저는 안 춥습니다라고 꼿꼿하게 대답하는데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그 귀를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점퍼를 여미며 옆에서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걸음 속도가 딱 맞았습니다. 홍 셰프의 이야기는 좀 독특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손님에게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일주일 후에 현실이 되고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했더니 진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오고 그러다 보니 소문이 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접고 작은 점집을 열었는데 첫 달부터 예약이 2달치가 꽉 찼어요. 홍 셰프는 그야말로 타고난 무당의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홍 셰프가 점을 보는 스타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비서를 2명씩이나 두고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서들이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대기실엔 은은한 향이 피워져 있고 홍 셰프는 전통 한복 차림으로 방석 위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면서 말하는데 그 위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굿을 때는 무복을 차려입고 장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데 보는 사람이 모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진지하고 몰입감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더 퍼져나가서 연예인들, 기업 오너들, 심지어 정치인 주변 인물들까지 예약 대기줄을 서기 시작했고 홍 셰프의 점집은 어느덧 서울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점집이 됐어요. 비서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전용 주차 공간이 생겼으며 건물 한 층 전체를 쓰게 됐습니다. 한때 건양가 사람들의 밥 한 끼를 책임지던 홍 셰프가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서 비서들을 거느린 거물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파리의 한 디자인 스쿨에서 졸업 발표회가 열리던 날 그 행사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컬렉션은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품들이었어요. 현지 패션 매체들이 아시아에서 온 다크호스, 건양그룹 출신의 반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앞다퉈 기사를 냈고 차정원이라는 이름은 유럽 패션계에서 빠르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졸업과 동시에 파리에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였지만 정원의 작업은 보는 사람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너무나 진했거든요. 누군가의 삶을 살아봤던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정원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독립 패션 레이블의 대표이자 여러 대형 브랜드들이 콜라보를 요청해오는 탑 디자이너가 돼 있었어요. 스태프만 수십 명, 매 시즌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몰려드는 거물 오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정원의 브랜드가 건양그룹과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맺기 위해 서울로 돌아온 날 미팅 장소로 지정된 건양그룹 본사 회의실 앞에 차정원이 들어서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원이 걸어 들어갔을 때 테이블 맞은편에는 주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을 맡아 3년간 회사를 안정시키고 새롭게 도약시킨 주하늘 대표가요. 두 사람은 비즈니스 미팅의 주인공으로 마주 앉았는데 하늘이 먼저 말했어요. 오래 걸렸네요, 차 대표님. 정원이 웃으면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받아쳤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주 대표님. 그 말에 하늘도 웃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두 사람만이 아는 깊이가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계약 성사 이후 며칠 뒤 차정원은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서울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거였는데요. 오랜만에 느끼는 서울의 온도와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다 어떤 카페 앞 테라스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진세훈과 주영채였어요. 진세훈은 아이를 어깨에 올려달래고 있었고, 주영채는 그 옆에서 웃으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낄낄 웃으면서 진세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었고요.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주영채가 정원을 알아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영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가 잠시 후 어색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세훈도 정원을 봤고 잠시 굳었다가 아이를 꼭 안으며 시선을 거뒀어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이를 안은 진세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주영채가 눈을 피하는 것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정원에게 느껴지는 건 그냥 담담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차정원이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됐구나. 행복하길 바래. 그 말은 소리내지 않은 말이었지만 차정원 자신이 처음으로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영채를 향한 것도 진세훈을 향한 것도 아닌 그냥 저 세 사람이 이루고 있는 모습을 향해 진짜 행복하길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자신이 스스로도 낯설었거든요. 복수가 끝난 자리에 증오 대신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구나 싶었던 거예요. 정원이 돌아서려고 발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정원. 누군가 뒤에서 정원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 하나에 정원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이미 그 목소리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차정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웃음이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미소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날 계속 기다렸어? 바보같이. 정원을 부드럽게 부르는 그 목소리는 자신이 그 3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정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정원을 이렇게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오직 주한을 뿐입니다. 정원은 드디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정원이 말했어요. 예쁜 주한을 나 오래 기다렸지? 차정원은 끝내 해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버려졌고,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살았고,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 자신을 갈아 넣었던 그 여자간 결국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걸었어요.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요. 건양그룹을 뒤흔들었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보다 먼저 무너졌고, 공난숙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유치장에서 딸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세훈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나와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영채는 아기를 안은 순간 처음으로 엄마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 해라는 화려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사의 새벽 예불소리 속에서 진태석과 자신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나갔어요. 그것만이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차정원은 지금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레이블을 달고 세계 무대에 서 있습니다. 주하늘이 부르는 그 목소리 하나에 뒤돌아보며 짓는 미소와 함께요.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으로 자신을 채우는 병이라고 했는데 차정원에게 그것은
끝내 진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가장 길고 험한 우회로였습니다. 거짓의 끝에서 진짜가 시작됐습니다. 친밀한 리플리,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엔딩 어떠셨나요? 차정원의 마지막 미소, 주영채와 진세훈의 새 출발, 한혜라의 선택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드라마 예상 줄거리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른 드라마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